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7천 명대를 이어갔는데요. 오늘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이 되는데 확산세를 좀 꺾을 수 있을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 지표 중에서 가장 좀 심각한 것이 중환자 수인 것 같습니다. 결국 1,000명을 넘었네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급격한 증가세가 있었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는데요. 좀 통계 수치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발표는 7,175명부터 7,000명까지 이게 굉장히 급격한 증가세였거든요. 근데 좀 다행스럽게 이번 주에 그 증가 추세 자체는 급격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번 주에 제일 높았던 것이 수요일 날 7,850에서 오늘 7,314까지. 물론 증가세는 있습니다만은 약간 둔화한 상황이죠. 예상보단 조금 덜 나온 거죠? 그렇죠. 이제 예. 확진자 수가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자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3차 접종도 좀 속도가 높아지고요. 근데 문제는 이 위중증 화율 사망률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오늘 45명이 증가를 해서 1,016명, 이게 역대 최고치입니다. 예. 또 사망자 수도 줄어들지를 않고 계속 53명. 이 얘기는 이 합쳐서 뭐 거의 100명의 신중환자가 생겼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중환자가요. 큰 문제일 수밖에 없고요. 사망자만 보면요. 12월 1일 이후 939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게 한 달이 다 안 지났는데도 이 숫자 자체가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 상황이 17일간에 939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오미크론은 15명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숫자가 좀 커지는 것으로 보이고 166명인데 사실 우리 지역사회에 이미 있다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오미크론 환자가 나올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확진자 수를 원래는 이제 질병청에서 되게 좀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은경 청장이 이번에는 2만 명대도 곧 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예상을 했거든요. 이건 근거가 좀 있는 겁니까? 그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항상 전제가 붙죠. 지금 같은 방역 상황이라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사실은 제 희망 섞인 기대로는 지금 이 둔화 추세로 봐서 우리가 조금 방역에 통제를 하고 좀 우리가 전 국민들이 생활 방역을 잘 한다면은 10,000명까지 가지 않고서 좀 꺾어지는 추세, 즉 감소되는 추세, 적어도 횡보하다가 감소되는 추세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오늘부터 시작은 했지만 네. 사실은 이 정도의 방역 통제 수준만 갖고서는 단기간에 줄어들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당분간 유지가 된다 그러면 지금 7,000명, 8,000명 가까이 나오는 환자 수가 좀 더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1, 2주간 동안은 의료 체제의 부담이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16일 잡고 시작한 거리 두기잖아요. 16일 안에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긴 좀 힘들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예. 이 정도의 통제, 즉 우리가 4단계 했을 때랑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강력한 통제가 좀 필요했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인원 합니다. 제한이 더 많이 됐으면 하셨나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거 사실 뭐 영업 제한 시간이라든지 인원 제한을 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의 어떤 효과라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위기 의식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연말에 이 모임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이고 마스크 잘 쓰고 손 씻기 잘하고 하는 것들이 좀 해이해졌던 부분들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이런 방역 통제가 필요했었는데 뭐 특단의 조치이긴 합니다만은 신속하게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규모, 유행 규모, 위중증화율, 사망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단기간 안에 즉 2주 안에 이것이 완전히 좀 감소 추세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워낙 이제 거리두기 조치가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그럼 미접종자 같은 경우는요? 혼밥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PCR 검사 결과 음성 가져가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예, 방역 패스 안에 음성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 업주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죠. 혹시라도 그 미접종자가 감염이 되어서 들어왔을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키고 영업 정지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지금 혼밥을 하려고 해도 거부하는 점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마 이 PCR 음성인 경우에 있어서도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성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음식점에 가기 위해서 이 48시간 이내에 2시간 정도 줄 서서 이 방역 패스를 위해서 진단검사 음성을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무슨 공연장을 가거나 할 때는 그렇게들 받겠습니다만은 식당에 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뭐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지금 확진자가 상당히 늘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모임을 자제하겠다는 거는 이제 사회적 합의가 돼 있는 건데, 예를 들어 혼자 살거나 뭐 밥을 해 먹지 못하는 뭐 경우가 있거나 이럴 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건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미접종자가 아무리 수가 적더라도 배려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좀 소외감을 느낀다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외감을 느끼고 미접종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런 방역 패스라는 개념은 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기보다는 이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한다는 의미가 더 예. 크지만, 지금 미접종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생활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더구나 젊은 사람들은 뭐 배달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고령층들에 있어서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음식점에 들어갈 때 혼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식사는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건 예. 음식점 주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혼자서 혼밥을 하고 싶다 할 때에는 꼭 그것을 허용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보이고요. 예. 사실은 그 식당에서 혼자서 밥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감염될 기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4명까지는 식사를 할 수 있지만 4명 안에 미접종자가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테이블에서 섭취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리고 교수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온 분들은 백신 접종을 2차를 의료진이 하지 않도록 이제 권고하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말기암 환자의 경우는 항암 투여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또 백신 접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백신 패스에서 좀 예외를 둬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외 조항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의사의 의료적인 판단에 의해서 면제를 해줄 수 있고 방역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지금 실제 상황에 있어서는 의사 선생님이 이 진단서를 떼어줬을 때 방역 당국에서 이것을 인정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그 가이드라인이 확실치가 않아서 의사의 진단도 지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요. 어디까지를 인정할 것이냐. 즉 심근염, 심낭염인 경우는 상당히 적거든요, 숫자가. 예. 그 이외에도 맞을 수 없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뭐 여러 상황들에 의해서 현재 증상이 악화돼서 당분간은 못 맞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전혀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못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가이드라인을 빨리 확실하게 하고 의사 선생님의 진단서도 가능한 한 그 가이드라인에만 들어간다면 다 내줄 수 있는 예. 이런 상황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진단서를 보여주고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제 병명을 누구에게 노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일시적인 방역 패스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시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 항암 치료 기간 스케줄을 잘 마치고서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뭐 2개월이든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서 한시적인 방역 패스를 내줄 수 있으면은 그것으로 충분히 개인 정보 보호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마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가 언제까지 갈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또 배려와 또 구체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거리두기 강화된 조치를 보면 다 강화됐는데 종교시설은 좀 느슨하다, 이런 또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종교시설 최근에도 계속 집단 감염이 나오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종교시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종교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접종 완료자들만 했을 경우는 70%까지 모일 수가 있고 미접종자가 들어간다면 30%까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큰 그 집단 그 예배를 보든가 뭐 법회를 하든가 이런 데에서 30% 정도라면 그 안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무슨 성가대라든지 뭐 구역 모임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4사람 이상이 모이면 안 되는데, 즉 4사람까지는 모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위반하면서 모이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하는 모임들, 또 성가대 뭐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안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켜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단속을 한다기보다도 이 종교시설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모임을 하지 않도록 잘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 또 뭐 목사님이나 스님이 아무리 열심히 얘기해도 자기들이 모여서 개인적으로 하는 이런 모임들을 사실은 100% 없애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집단 발생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 여러 가지 종교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거리두기가 또 우리가 일상 회복을 멈추면서 연말 특수 늘었던 자영업자분들 한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단체 행동도 예고한 상황인데요. 자영업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리두기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지금 거리두기 시행한 지가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좀 지점별로 우리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촘촘하고 체계적인 그런 대책이 아니라 늘 똑같이 인원수 제한만 하고 시간 제한만 하냐 이렇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방역 당국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촘촘하게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더 효과가 있고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는 예.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선가에서는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예. 없는 것이고 또 과학적인 근거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모든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전부가 다른 상황에서 전부가 불평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겠죠. 이런 여러 가지 방역 통제에 대해서 더 잘 지키면서 자기 자신이 모임 자제를 하면서 이동량 감소가 제일 중요한 팩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위기 상황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의료 체제가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전체가 지금 합심하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하지 못할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예. 거리두기에 이제 동참을 하는 이 기간 동안 정부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숙제가 지금 병상 늘리는 거잖아요, 교수님. 병상 확보가 단기간에 지금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아마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예. 병상 자원과 또 의료진의 자원과 모든 예산과 이런 것들이 지금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없이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코로나 병상을 늘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일반 병상이 부족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과 사망률이라고 그래서 코로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늦어져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유행 규모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유행 규모를 줄인다는 것은 지금 방역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이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료 체제의 부담은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병상 수를 절대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이것이 시급하죠. 임시병상이라는 걸 만들고 의료진도 임시로 의료진을 자원봉사에 의해서 수급을 하면서 즉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간호사 선생님, 행정인력까지 다 일단은 어느 정도 버퍼를 만들어서 절대 총량의 병상을 늘리는 방법이 되어야만 사실은 입원하는 환자들 중에서도 중증으로 가지 않고 위중증화율,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일단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그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 정부 당국에서 그런 의지는 아마 지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립의료원 같은 데는 뭐 컨테이너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일단은 임시병상을 늘여놓음으로 해서 전체적인 중증화율을 낮추는 노력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 얘기를 해보면 지금 어르신들 3차 접종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주변에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실제로 3차 접종 이후에 그 부작용 신고라고 할까요? 확 줄었다 그래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뭐 실제로 증상 자체가 더 많이 줄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예. 뭐 1, 2차보다 더 심하지는 분명히 않을 겁니다. 하지만 1, 2차 접종을 받으면서 일단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에 대한 예측치에 의해서 내가 조금 아프더라도 똑같은 증상이었다 할지라도 내일 모레면 나아지겠다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고 건수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아마 1, 2차 접종을 받으면서 증상 자체도 좀 완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이 우리는 교차 접종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파이자에 그다음 파이자 맞고 1, 2차를 또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예. 모더나 맞는 사람 또는 파이자 맞는 사람 또 모더나는 2분의 1 용량이거든요. 예.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지금은 추가 접종은 전부 mRNA 백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 2차 접종과는 좀 달리 이 1차
모더나나 이 파이자의 1차 접종은 사실은 이상 반응이 약간은 적은 2차에 비해서는 적은 경향이기 때문에 아마 부스터 접종인 경우에서도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모더나 같은 경우는 부스터샷 맞을 때 용량이 2분의 1인가요? 예, 모더나는 2분의 1 용량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60세에서부터 74세는 아스트라제네카 2회 접종을 받으셨는데 예, 기본적으로 모더나 2분의 1 용량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나 맞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추가 접종. 예, 그건 기본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파이자를 맞겠다고 얘기하지 않는 한 예. 모더나를 2분의 1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궁금해하는 게 어르신들이 또 화이자가 더 좋다. 그래서 나는 화이자를 맞겠다.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근거가 좀 있는 건가요? 그 뭐 근거는 없고요. 근거는 없는 실제로 거죠. 예, 파이자를 만나 모더나를 만나 비슷한데요. 그 용량만을 본다면 파이자는 30 마이크로그램이고 2분의 1 용량의 모더나는 50 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예. 근데 전용량의 모더나를 추가 접종으로 받았을 때가 파이자보다 2배 이상 높았어요. 항체 형성률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용량을 받았을 때도 그거보다 파이자보다는 더 효과가 좋을 것으로는 예상은 되지만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예. 이제 18세 이상 성인 모든 연령층이 석 달 있다가 2차 접종하고 석 달 있다가 3차 접종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권고했던 것보다는 기간이 좀 단축된 거라서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 더 뭐 맞고 나서 더 아픈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18세부터 49세 연령층에 있어서는 기저질환이 없는 한 이렇게 3개월에 빨리 맞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예, 굳이 우려가 되시는 분들은 3개월 만에 맞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맞아도 큰 무리는 없기 때문에 18세부터 49세 사이에 사실은 추가 접종의 의미는 어떤 중증화율을 막는다기보다는 감염의 축소, 유행의 규모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 3차 접종을 빨리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뭐 부작용 사례가 더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이 효용 대비 이 효과는 그 비용 대비 효과는 그다지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예.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맞는 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18세부터 49세 사이에는 이 적절한 시간이라고 보고요. 뭐 외국의 경우는 일본만 해도 7개월 정도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7개월 때문에 정도요. 예. 예. 이 18세, 49세 사이에는 3개월에서 우리나라에서는 6개월 정도 방역 패스가 이제 6개월로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6개월 그 방역 패스 기한 안에 맞는 것은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추가 접종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얘기가 치료제입니다. 내년 초쯤에는 치료제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아마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그 승인이 된 것은 머크의 몰누피라비르라는 약인데 미국에서는 승인 권고 자문가들이 그 승인 권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승인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영국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을 했거든요. 예. 근데 영국에서도 이 머크 약이 좀 의심스러웠는지 10,000명 정도의 임상 시험을 지금 모집해서 하고 그렇군요.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아마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머크 약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처음에 임상 시험할 때는 5일 안에 복용하면 50% 정도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임상 시험을 마치면서 30%로 줄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10,000명 정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가 나올지 아직까지는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도 이 머크 약을 상당히 많이 선구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머크 약보다는 파이자의 약 팍스로비드라는 약이 훨씬 더 효과가 좋고 최근에 아주 대단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건 언제 나오나요? 그건 아직 승인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승인 과정만 거친다면 연내에 아마 미국에서는 승인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도 1월 정도면 충분히 승인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효과가 5일 이내에 89%, 3일 이내에 복용하면 88%라는 처음에 임상시험보다도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약이 아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두 가지 약을 비교한다 그러면 효과도 굉장히 좋은 이 약 또 부작용 이슈도 없는 파이자의 약이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약으로 된다면은 머크 약은 잘 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좀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7만 명 정도밖에 선구입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것은 장기간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기저질환이 있는 좀 고연령층 고위험군한테 투약을 하기 때문에 구매를 지금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교수님? 선구매를 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겠죠. 예. 그렇지만 지금 예산도 확보했다고 하니까 파이자의 이 박스로비드 이 약을 좀 더 많은 양 우리가 선구매를 해놓을 필요가 있고 이것이 빠르다면은 뭐 2월 정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까지 얼마나 잘 버티냐 하는 것이 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의 한 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89%, 88% 효과는요, 교수님. 그러면 이 약 먹으면 완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증화를 막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2번
중증 사망을 그만큼 줄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복용을 해야 되고요. 일단 중증 상황이 된다면은 폐렴이 많이 진행됐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바이러스를 아무리 억제해도 이게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 염증이기 때문에 염증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초기 치료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89%라는 것은 상당히 의료 체제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고위험군들에서 이 약을 처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재택 치료를 하면서 충분히 복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50% 정도만 넘어도 굉장히 큰 효과인데 89%라는 것은 놀랄 만한 수준입니다. 일단은 지금 위중증 환자 수가 1,000명이 넘으면서 상당히 비상등이 켜진 그런 상황인데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연말 연초 우리가 이것만은 잡아야 된다,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우리가 고령층들에 있어서 돌파 감염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나면서 위중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3차 접종이 꼭 필요한 시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망자들의 반, 또 위중증 환자들의 반이 이 한 60세 이상 60세 이상의 예. 미접종자들이 한 97만 명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분들이 대부분의 우리 의료 체제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국민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분들한테 불편하게 하는 것 방역 패스뿐만 아니라 뭔가의 인센티브를 줘서 앞으로 당분간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해결이 되는 문제이지 이분들이 계속 있으면 계속 감염되고 계속 위중증되고 사망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그 접종이 지금 3차 접종만큼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